은퇴 후 바닷가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한 달 80만 원이면 된다고.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고. 그런데 그 바다에는 파도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우리. 그렇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장 멀고 가장 외로운 이국의 밤에 닿아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1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그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진심이었다. 서울의 숨막히는 아파트, 다달이 치솟는 물가, 좁은 주방과 층간소음, 한숨 쉬는 이웃들까지 이제 더는 그 안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63, 61, 지그시 은퇴할 나이.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집안에 나와 남편 둘뿐이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한참 말이 없다가 문득 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잖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눈빛으로 묻는 남편에게 나는 말해줬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요즘엔 다들 동남아로 간다고. 서울에서 버티느니 거기선 100만 원이면 바닷가 살며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선 나중에 병원비 걱정, 집 걱정, 애들 눈치 보며 살아야 돼. 하지만 거긴 우리가 주인처럼 살 수 있어. 진짜로. 처음엔 남편도 망설였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였다. 한평생 회사에 다녔고 후배들에게 치이고 은퇴하고 나니 하루에 말 한마디 안 건네는 날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늙어가긴 싫다는 게 우리 둘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 속 영상 하나가 우리 마음을 결정지었다. 필리핀 은퇴 생활 브이로그. 한 달 80만 원 생활비, 풀옵션 아파트, 수영장, 바닷가. 그 화면을 보며 남편이 말했다. 진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왜 안 되겠어? 그렇게 우리는 결심했다.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를 뺐고 1억 남짓한 자금은 우리 미래가 되었다. 큰 짐은 정리했고 캐리어 2개와 함께 공항에 섰다. 딸이 말했다. 엄마, 아빠 너무 멀리 가지 마. 외로울지도 몰라.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거기서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비행기에서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진짜 괜찮을까?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인생이야. 누구 눈치도 누구 부담도 없이.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후덥지근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낯선 냄새, 웃고 있는 현지인들, 복잡한 언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브로커 정 사장님의 환한 얼굴.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해변에서 10분 거리의 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뷰가 탁 트였다. 남편이 창가에 서서 탄성을 질렀다. 와, 여보, 진짜 바다야.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났다. 그치, 이제 우리 아침마다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야. 집 안은 깨끗했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에어컨, 모든 게 새 것 같았고 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 렌트비 월 30만 원밖에 안 해요. 전기세, 수도세, 경비 다 포함입니다. 나는 순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하다고? 서울에서 이 정도면 200만 원은 좋게 나가는데. 그날 저녁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당신 아니었으면 이런 결심 못했을 거야.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바닷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순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믿었다. 그렇게 며칠은 꿈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마트에 가면 망고가 1,000원. 교민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마사지도 받고
밤에는 발코니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남편과 나눠 마셨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맞아. 우리에겐 지금이 딱이야.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첫 이상 신호는 브로커 정 사장의 말이 자꾸 달라지기 시작하면서였다. 이번 달엔 관리비가 좀 올라서요. 계약서요? 아, 그건 임시 계약이라 나중에 원본 드릴게요. 전기세는 별도로 나오는데 제가 대납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현지 사정이 좀 다른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남편은 그보다 더 느긋했다. 이 정도야 뭐. 서울에선 주차 하나도 10만 원이야. 하지만 그 느긋함이 우리 둘 다를 너무 멀리 데려가고 있었던 거다. 그땐 몰랐어요. 바다를 보면 진짜 자유가 오는 줄 알았고 사람들의 웃음 뒤에 칼날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남편에게 해방감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화, 브로커는 사라졌고 계약은 가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햇살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작은 식탁에서 현지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죠. 우린 그 평온한 일상이 아주 오래 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현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뭐라 말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던 순간 그가 꺼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쿵 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나의 집입니다. 당신들 불법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돈 내고 살고 있는데? 급히 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지금 누가 와서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정 사장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설마 그럴 리가 하며 웃었지만 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간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내 신분증과 주소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집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계약 서류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이름 우리 기록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아이의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중얼거렸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남편이 내 앞에서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바다를 보며 웃던 사람이 밤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여보, 내가 바보야.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웃는 얼굴 하나에 다 믿었어. 나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가 바보였던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 둘 다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던 거죠. 며칠 뒤 현지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찾아갔습니다. 교민 게시판에 올라온 이름이었고 연락도 잘 됐고 한국말도 유창했어요. 하지만 상담료부터가 이상했죠. 첫 상담에 100불, 사건 접수 시 추가 300불.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상담만 15만 원, 사건 의뢰하면 40만 원 넘게. 남편은 옆에서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보다 낫네. 그 웃음 뒤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훑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아, 그 사람 유명해요. 여기에만 피해자가 10명 넘어요. 문제는요, 현지 법으로 처리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선생님들 불법 체류될 수도 있어요. 불법 체류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계약이 없잖아요? 지금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그 말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고?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처음으로 서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냥 한국 돌아갈까? 내 말에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여유도 체면도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현지인 2명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비원도 아니고 관리소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당신들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아니어도 다음 주까지는 비워야 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이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낱 불법 점유자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서랍장을 열어 가지고 온 돈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 이젠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다시 방을 얻자. 이대로 길거리로 나앉을 순 없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방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이 가능한 곳은 모두 보증금이 수백만 원. 그럼 현지인 명의로 임대해요. 저희가 중간 서류 써드릴게요. 그렇게 또 다른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이젠 그런 사람들 믿지 말자. 제발. 그 순간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라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나 꿈꿉니다. 낯선 나라에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인생 이막을. 하지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곳에는 법도, 사람도, 상식도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삼화, 당신 진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낯선 집에서 첫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니,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죠. 좁은 고시원 방처럼 벽과 벽이 맞닿은 방 하나. 환기도 안 되고 창문도 없는 그 공간이 우리가 새로 얻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어디든 있으면 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도 있으면 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현실에 사는 걸까? 이불을 털었는데 먼지가 풀풀 날렸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 했지만 플러그가 맞질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려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우리는 은퇴 이민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은 멋지다고 했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 멋져요. 인생 제대로 사시네요 라며 박수쳤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민이 아니라 이건 도피라는 걸요. 한국에선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우리였지만 여기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지 마트에서 계산할 때면 직원이 눈을 피했고 모르는 말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저 웃는 척하며 지나쳤죠. 버스도 은행도 병원도 모든 게 장벽이었습니다. 남편은 버티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뭐가 남겠어. 여보, 여긴 그래도 물가 싸고 마음은 편하잖아.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나가고 나서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냉정한 말투로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더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지에서 알게 된 교민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꽤 오래 전부터 마닐라에 정착한 분들이었고 우리처럼 후회하는 사람들 많다며 웃으며 말하셨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아니면 그냥 체념하게 되지. 그 말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익숙해지거나 체념하거나 그게 이민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그 집에서 저도 뭔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작은 온라인 장사라도 블로그 같은 거 해볼까 싶어요라며 씩 웃었고
그 말에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당신 아직도 이게 여행 같아 보여? 며칠 뒤 나는 필리핀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교실엔 나처럼 중년의 외국인이 대부분이었고 어색한 단어를 더듬는 그들 속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작고 흔들리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딸. 엄마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엄마도 잘 모르겠어.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갔습니다. 손짓과 몸짓으로 망고 한 봉지를 샀는데 카드를 내밀자 그들은 뇨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지갑을 꺼내다가 바닥에 카드와 현금을 흘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손이 하나 둘 내 돈 위로 내려왔고 나는 그냥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국 일부 돈은 사라졌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무섭고 나도 답답해. 근데 우리 둘밖에 없잖아. 버텨야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나는 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는 걸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바다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파랗던 물빛은 더 이상 여유가 아닌 두려움의 배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도 말보다 긴 침묵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화, 지갑 잃었어요. 휴대폰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시장에 간 건 단지 망고 몇 개 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몸이 안 좋다며 집에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혼자 밖으로 나선 셈이었죠. 햇볕은 강했고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시끄러웠고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에코백을 꺼내려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스쳤고 누군가는 반대쪽 팔을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단 5초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의 혼란 속에서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헬프 미.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더듬었지만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거리에 남겨졌습니다. 겨우 숙소까지 돌아와 남편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갑 잃어버렸어. 휴대폰도. 그는 처음엔 당황했고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돈은 아직 조금 남았고 휴대폰은 다시 사면 되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란 걸. 휴대폰은 내가 한국과 유일하게 연결된 끈이었고 지갑 안엔 마지막으로 남은 현금 대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경비원이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었고 근처 편의점 알바에게 번역을 부탁해 겨우 설명했지만 경찰은 단 한 장의 서류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잃어버린 거면 그냥 조심하셔야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고 그날 하루 동안 우리는 그 나라에서 법적 존재조차 아닌 그냥 불편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 버티면 사람 무너져. 나는 무너지고 있어.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뭐가 남아? 우리가 서울 집 팔고 온 거잖아. 이대로 손 털고 들어가면 우리는 빈손이야. 그래도 한국은 집이잖아. 집. 거기서 우린 이제 방 한 칸도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따로 잤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구글 번역기로 해외 이민 실패 후 귀국 사례를 검색했고 수없이 많은 후회와 파산, 이혼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 건강은 챙기자. 나 요즘 가슴이 조여와. 우리는 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인 의사가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 갔지만 예약은 2주 뒤였고 통역을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급하면 대학병원 가세요. 근데 거긴 통역비 따로 나가고 입원할 땐 보증금 있어야 해요. 남편은 조용히 돌아섰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아플 자유조차 없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그래, 돌아가자.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마냥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가서 어디로 가야 하지? 서울은 멀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안엔 낯선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여자 하나만이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어느새 살고 있다는 감각 대신 버티고 있다는 감정에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은 하나씩 사라졌고 남은 건 서로를 바라보는 무거운 시선과 이제는 말조차 아까운 침묵뿐이었죠. 우화,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 떠난 여정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손을 떨며 말했죠. 여보, 가슴이 이상해. 나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핸드폰을 꺼내어 겨우겨우 현지에서 알게 된 한인 단체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아파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근처에 살던 한 교민 부부가 차를 몰고 와 우리를 현지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은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영어도 타갈로그어도 모르는 우리에게. 간호사들은 빠르게 질문을 쏟아냈고 나는 눈만 껌뻑이며 통역 앱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력했습니다. Chest pain, sweating, shortness of breath. 그걸 보여주니 그제서야 남편을 들것에 눕히고 데려가더군요. 나는 대기실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 죽으면 나 여기서 혼자 남는 거야.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럴수록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뭐라 말했지만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통역해준 교민분이 짧게 요약해 주셨죠. 스트레스성 협심증 같대요. 급한 건 아니지만 검사하고 하루는 입원해야 한다고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수속 창구에서 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원 전 보증금 8만 페소, 약 200만 원입니다. 우리는 당장 낼 수 없었습니다. 현금도 한국 카드도 막혔고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중에 낼게요. 지금 우리 남편만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느꼈습니다. 서울에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선 그저 말도 안 통하는 불쌍한 외국인일 뿐이었죠. 결국 교민분이 보증을 서주셨고 남편은 하루 입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그를 지켜봤습니다. 코에 산소줄을 끼고 누운 남편의 얼굴은 참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짧은 하얀 머리, 푸석한 입술, 떨리는 눈꺼풀. 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나라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가자고 해서 그런 건데. 그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아니야. 나도 이게 무리라는 걸 알면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그 말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만 꼭 잡았죠. 말 대신 그 미안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보증금은 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겨우겨우 연락해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마닐라 거리에는 여전히 경적 소리가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완전히 고요했고 그 안엔 지쳐버린 감정들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먼저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도 그곳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는 서로의 위로가 아니었고 어느새 서로를 조금씩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 있었어요. 6화. 나는 다시 고시원에 있습니다. 내가 떠나기로 한 날 당신은 끝까지 모른 척했지.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었어. 비행기 표를 예약한 건 남편이 퇴원하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 둘 다 더는 그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남편은 한국행 편도로 2장을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날 밤 남편 몰래 내 표를 취소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날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가면 어디부터 가야 할까?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대전쯤에서부터 방을 알아볼까? 나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공항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탑승 게이트를 기다리던 순간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캐리어도 두고 비행기표도 두고 그저 몸만 공항 밖 택시를 탔습니다. 행선지를 말하지 못해 그냥 시내 아무 데나라고 했습니다. 창밖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흘렀고 그 사이로 내가 버린 시간과 버림받은 마음들이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나는 한 선교센터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알게 된 현지 한국인 자매가 소개해준 조용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나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받고 자원봉사로 청소를 하며 지냈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좁은 방, 고요한 기도 소리, 그리고 누구도 내 이름을 묻지 않는 공간. 그곳에서 나는 나를 조금씩 지우며 살아갔습니다. 남편은 나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찾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내가 떠나리라는 걸.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몇 달 뒤 지인을 통해 그가 한국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시원에 산다고 했어요. 하루에 2끼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밖을 걸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내랑은 연락 안 하세요? 누군가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지금쯤 어딘가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이나 구기고 찍고 결국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바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멀고 깊고 그래서 더 두려웠던 나는 평생 당신 옆에서 숨을 참으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우리 다음 생엔 같은 땅에서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랑할게요. 지금 나는 여전히 그 선교센터의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그 사람이 있는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조금은 행복했던 날도 있었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마주해야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두려워한 채 너무 멀리 떠나버렸던 거죠.